1367년 장사성의 죽음으로 주원장은 마침내 자신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진우량과 장사성의 세력을 모두 평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원장의 다음 상대는 경원을 중심으로 절강성 연해 지역에서 큰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반국진이었습니다. 1화에서 언급했듯이 반국진은 1348년 해상에서 반란을 일으켜 절강성 연해의 섬들을 장악하고 난 뒤 바다를 오가는 관선이나 상선들을 습격하여 해상 교역로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에 위기를 느낀 원나라 조정은 행성 참정, 타하 지반을 보내어 그를 토벌하도록 했지만 오히려 반국진에게 패하여 포로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사태가 이러해지자 원나라 조정은 반국진에게 정해위라는 관직을 제수하여 그를 회유하도록 했지만 반국진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절강성의 심장부인 온주를 공격하여 더욱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러자 원나라 조정은 이번엔 행성 좌승 페라천모가를 보내어 반국진의 세력을 진압하도록 하였지만 또다시 참패를 당하였고 반국진은 이 기세를 몰아 태주를 함락시키고 북상하여 강소송 태창까지 점령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에 당황한 원나라 조정은 반국진에게 해도 좋은 만호라는 관직을 제수하여 다시 그를 회유하였고 본래 천하를 얻으려는 야심까지는 없었던 반국진은 이번엔 원나라의 관직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원나라는 이미 절강성과 강소 연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상실한 후였기 때문에 반국진을 포섭하여 해상의 교통로를 안정시키고 아울러 그 지역의 반란 세력을 토벌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나라 조정은 그로부터 얼마 뒤 반국진에게 다시 행성 참정이란 고위직에 임명하였습니다. 그 후 반국진은 경원을 근거지로 삼고 장사성과의 전투에서 7차례나 승리하여 그 지역의 실질적인 패자로 군림하였습니다. 그리고 1358년 주원장이 무주를 점령하고 난 뒤 주박, 채원강 등 두 인물을 경원으로 보내어 자신과 연합하여 천하의 혼란을 종식시키자는 제안을 하였고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언제든지 너를 토벌하겠다는 협박도 은연중 밝혔습니다. 그러자 반국진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원장의 다스리는 강자의 군령이 엄하다고 들었소. 내가 그의 적수가 되지 못할까 심히 걱정돼요. 더구나 서쪽으로는 장사성과 남쪽으로는 진우정과 대립하고 있는 이 형국에서는 주원장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오. 잠시 그에게 복종하는 척하면서 형세의 변화를 관망하는 편이 좋을 것 같소. 그러자 부하들 역시 반국진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 반국진은 주원장에게 사자를 보내어 황금 50근과 백금 100근 그리고 비단 100피를 바치며 복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주원장은 이에 대한 답례로 진무 손양호를 경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반국진은 온주, 태주, 경원 3개연을 바치겠다고 하고 둘째 아들 방관작을 인질로 보내자 주원장은 이에 감동하여 인질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관작에게 많은 예물을 주어 다시 반국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원장은 박사 하옥을 보내어 반국진을 복건성 평정사라는 관직에 임명하고 민지방을 통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국진은 자신이 늙고 병들었다는 핑계를 대며 관직은 사양하고 평장사의 인장과 주원장의 명령서만을 받았습니다. 반국진은 겉으로는 주원장에게 복종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국진의 행동에 의심을 품은 주원장은 그에게 서찰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수행해야 할 과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너에게 한 지방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너는 음흉한 속셈을 품고서 나의 허실을 정탐하고자 아들을 보내었고 또 관직을 거절할 생각으로 늙고 병들었다는 핑계를 대었다. 무릇 지혜로운 자는 패배를 공적으로 바꿀 수 있고 현명한 자는 재난 때문에 오히려 복을 얻는 법이다. 너는 심사숙고하여 처신하기 바란다. 당시 반국진은 원나라의 빌부터 조은을 독점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으며 이미 원나라에서 받은 관직이 강절행성, 좌승상, 구국공까지 올라 주원장의 이러한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자 주원장은 또다시 서찰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록은 지극한 정성에 기반을 두고 있고
재앙은 수시로 바뀌는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법이다. 동안 때 외우와 공손술이 어떻게 처신하였기에 외우는 복록을 누렸고 공손술은 멸족을 당했는지 너는 잘 살펴보아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내가 대군을 일으켜서 너를 토벌한다면 더 이상 빈말로 구제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는 만약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토벌하겠다는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러자 반국진은 더 이상 자신의 술수가 통하지 않자 또다시 거짓으로 두려워하는 척을 하며 사제의 글과 함께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한 말 한 장과 명마 한 필을 주원장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반국진의 속내를 간파한 주원장은 이를 받지 않았고 1367년 10월 정란장군 탕화에게 반국진의 토벌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탕화는 군대를 3개로 나누어 공격하였고 탕화의 대군이 파죽지세로 경원성을 함락하자 반국진은 연해의 섬으로 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반국진은 1362년 12월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항복을 구걸하는 표문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비굴하고 간절하여 주원장은 반국진을 불쌍히 여겨 이렇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너는 내 훈계를 듣지 않고 바다로 달아났으므로 은혜를 저버린 죄가 참으로 크다. 지금 너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져 있으면서 또 간절하고 애처로운 마음을 글로 표현하였다. 나는 너의 이러한 정성을 정성으로 여기고 내가 이전에 저지른 과오를 과오로 생각하지 않겠다. 이제 너는 스스로 의심을 품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원장이 또다시 자신이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마침내 반국진은 그의 넓은 도량에 감격하여 그에게 투항하였고 후의 명사에서는 그의 행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국진이 주원장에게 투항하자 주원장은 그의 변덕스러움을 꾸짖었고 그를 비롯한 현의 관리들은 모두 저주를 이주시켰다. 반국진은 주원장에게 투항한 후 자신의 이름인 반국진이 주원장의 아버지인 주세진과 겹친다는 사실을 알자 자신의 이름을 반곡정이라 고쳤다. 1369년 홍무 2년 반곡정은 주원장에게 자선대부 겸 광서 좌승상에 임명되었으나 반곡정은 관직에 부임하지는 않고 식록만 얻는 데 그쳤다. 그리고 주원장은 반곡정에게 응천부에 있는 대저택을 하사하였다. 1374년 홍무 7년 3월 반곡정이 향년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주원장은 그를 위해 몸소 제사를 올려주었고 한림학사 송념에게 고 자선대부 광서 등행 중서성 좌승상 반공 신도비병이란 글귀를 비석에 새겨 세워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반곡진의 아들인 박래에게는 광양이 지휘 첨사라는 관직을 내려주었고 방관작에게는 호분이 천호 소진무라는 관직을 내려주었다. 그리고 방행은 명민하여 시를 잘 썼고 학사 송념은 그의 시를 보더니 칭찬을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주원장은 반국진의 귀부로 인하여 백성이 많고 산물이 풍부한 5월 지방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원장의 다음 목표는 진우정과 하진이 다스리고 있는 강서행성과 호광행성이었습니다. (1363년) 반국진의 기부로 주원장은 5월 지방을 모두 차지하였습니다. 이제 주원장의 다음 목표는 진우정과 하진이 다스리고 있는 강서행성과 호광행성이었습니다. 강서행성 복주 출신인 진우정은 지혜로운 인물은 아니었지만 원나라 각지에서 도적대가 창궐 하자 스스로 원나라 관군에 들어가 많은 공을 세워 이에 원나라 조정은 그를 평장으로 제수하고 강서행성에 8개군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후 1365년 진우정은 주원장 휘하의 맹장인 호심을 사로잡아 참수했을 정도로 그 기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반국진의 세력을 평정한 주원장은 호정미, 탕화, 이문충 등을 보내어 여러 방면으로 진우정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이문충은 건영성을 점령하고 난 뒤 진우정의 본진이 주둔하고 있는 연평성으로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투항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진우정을 비롯한 그의 부하 장수들은 주연을 베푼 자리에서 사자를 죽이고 그의 피를 숫자석에 뿌리고 난 뒤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진우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원나라 조정에 두터운 은혜를 입었소. 만약 죽음으로써 적에게 대항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책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자손들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오. 이렇듯 진우정은 주원장에게 결코 항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사방으로 몰려오는 주원장의 대군을 막기에는 중가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연평성의 성벽이 무너졌고 주원장의 군사들이 물밑에 쏟아져 들어오자 최후를 직감한 진우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세는 이미 결정되었소. 나는 죽음으로써 원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겠으니 여러분들은 계속 분발하기 바라오. 말을 마친 진우정은 관하에 들어가 의관을 정지하고 북쪽을 향해 2번 절을 한 뒤 독약을 삼키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정은 숨이 끊어지지 않았고 주원장군에 의해 발견되어 응천부로 압송되었습니다. 응천부에서 주원장을 대면한 진우정은 국가가 망했는데 죽이려면 당장 죽이시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소. 라고 말하며 끝까지 원나라를 배신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얼마 뒤 그는 처형되었습니다. 이로써 주원장은 강서행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주원장이 강서행성을 점령하자 호강행성을 다스리고 있었던 하진은 요용충이 이끄는 군사가 조주에 이르자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해 주원장에게 투항하였습니다. 이로써 주원장은 촉지방을 제외한 중국 남부지방을 모두 평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368년 1월 4일 주원장은 마침내 황제로 즉위하였고 나라의 이름을 대명, 연호를 홍무로 하였습니다. 황제로 즉위한 주원장은 원나라의 패단을 없애고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주원장은 황제를 즉위하기 4년 전인 1364년부터 유교를 기반으로 한 법전인 대명료를 편찬하기 시작했고 당나라의 부병제를 참고하여 위소제라는 군사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위소제란 간단히 설명하자면 명나라 조정에서 군역을 지는 백성들에게 직접 토지를 나누어 주어 자급자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주원장은 이갑제라는 행정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 제도는 부여한 호 하나와 10개의 호를 묶어 일갑이라 부르고 10갑이 모이면 그걸 일리로 정하여 세금 증세 및 노역을 알맞게 부과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주원장은 황제를 즉위하는 내내 원나라의 풍습을 금지하는 칙령을 반포하는 동시에 원나라의 정책 중 쓸모가 있다고 생각한 제도는 그대로 시행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원나라가 고려에 요구한 환관과 공연은 그대로 바치라고 요구했고 몽골식의 군사훈련법, 몽골식의 궁술과 승마술을 받아들인 동시에 몽골식의 의복은 초기에는 어느 정도 허용해줬지만 후에는 완전히 금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나라 초기에는 몽골 출신의 관료들은 어느 정도 관직에 임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원장은 명나라에 쏘인 남경에 새로운 관청과 황궁 건설을 시작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이자 훗날 자금성의 모델이 되는 난징 고궁은 철자 모양의 성곽을 기준으로 남북으로는 2.5km, 동서로는 2km, 그리고 둘레가 9km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난징 고궁은 청나라와 태평천국 운동을 거치는 과정에서 크게 훼손되어 지금은 겨우 그 흔적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촉지방을 제외한 중국 남부 지역을 대부분 차지한 주원장은 이제 북방의 원나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주원장은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북방의 정세를 살펴보면 산동에서는 왕선이라는 인물이 원나라의 반기를 들었다 굴복했다 오락가락하고 있고 하남에서는 코케테무르가 그 세력을 떨치며 제멋대로 날뛰고 있소. 또 관중과 농주에서는 이사제와 장사도가 사납게 날뛰며 서로를 의심하며 시기하고 있소. 그래서 원나라는 망조가 들었고 중원의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소. 이제 짐이 북벌을 단행하여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겠소. 그러자 평장정사 상우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군사는 전투 경험이 풍부하고 온갖 고난을 극복했으니 오랫동안 향락에 젖어 전투력이 약화된 원나라 군사를 무찌르고
직접 대도로 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주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나라는 건국된 지 100년이나 되었소. 지금은 원나라가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대도의 수비는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오. 만약 우리 군사가 대도를 향해 깊숙이 들어갔다가 만약 군량이 끊기거나 원나라의 구원병이 각지에서 공격한다면 우리 군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것이오. 그러니 우리 군대가 직접 대도를 공략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오. 먼저 산동을 빼앗아 대도의 병풍을 거두고 다시 하남과 하북을 공격하여 대도의 바깥 울타리를 부수며 동관을 점령한 뒤 대도의 문지방을 틀어지어야 한다는 것이 짐의 생각이오. 주원장은 원나라에 쏘인 대도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큰 위험이 따르므로 먼저 전략적 요충지들을 차례대로 점령하고 난 뒤 그 후 대도를 고립시켜 함락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뜻이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호랑이가 이빨이 빠졌다고 해서 사람을 못 죽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자 주원장의 말을 들은 장수들은 과연 탁월한 계책이라고 말하며 탄복했다고 합니다. 그 후 주원장은 서달을 정로 대장군으로 삼고 상우춘을 부장으로 하여 그들에게 25만 대군을 주며 북벌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서달은 1367년 10월 주원장의 계책을 따라 산둥반도를 공략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이른바 서달의 북벌이었습니다. (1367년 10월) 서달은 주원장의 명에 따라 25만 대군을 이끌고 북벌을 떠났습니다. 10화에서 언급한 주원장의 북벌 루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산둥반도 지역을 점령하여 원나라의 측면 공격 가능성을 차단한 뒤 화우강을 따라 서진하여 하남과 하북을 점령해 최종적으로는 대도를 포위한 형세를 만들어 이를 압박하여 함락시킨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참고로 주원장이 서달과 상우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는 명사 서달전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명장이라 하면 반드시 서달과 상우춘을 추천하였다. 두 사람은 재주와 용맹이 서로 비슷해 모두 태조가 빼어나고 중하게 여겼다. 상우춘은 성읍을 함락시키면 능히 주력하지 않는 것이 없었으나 서달은 가는 곳마다 동요하지 않고 장사를 붙잡으면 편하게 해주어 은혜를 맺으니 자기를 위해 기용했다. 이 때문에 많은 자들이 즐거이 대장군에게 귀부하였다. 이에 이르러 태조가 여러 장수들에게 유시함에 군사를 거느릴 때는 기율을 중하게 여기고 전투에 이겨 공취하는 것은 장수 자신의 몸과 같이 여기되 대장군인 서달처럼 하라고 하였다. 이처럼 명장이라 하면 서달과 상우춘이 늘 추천되었고 그 둘의 전투 스타일은 달랐습니다. 상우춘은 돌격대장 스타일인 반면 서달은 지략가에 가까운 스타일이라 이로 인해 주원장은 여러 장수들에게 서달을 본받으라 말한 것이었습니다. 서달의 북벌군은 산동지방에 도착하자 바로 기주성을 함락시켰고 그곳의 수비장인 왕선은 명나라군에게 투항하였습니다. 하지만 왕선은 이후 반란을 일으키려다 발각되어 서달은 왕선을 처형시키고 역주를 함락시켰습니다. 역주가 함락되자 거주, 밀주, 해주 등 여러 주들이 앞다투어 명나라에 항복해왔습니다. 이후 서달은 군대를 세 수로 나누어 한정에게는 하수를 장악하게 하였고 장조에겐 동평과 제녕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달 자신은 익도를 공격하여 함락시켰고 여러 현들을 직접 돌아다니며 항복을 받아내었습니다. 이로써 서달은 제남 지역을 모두 점령하였고 얼마 뒤 등주와 내주까지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장인 상우춘이 동창을 점령하는 것으로 마침내 명나라는 산동 지역을 모두 평정하였습니다. 이후 서달은 상우춘을 비롯한 여러 곳을 보낸 군대를 다시 제남으로 집결시켜 남은 반란 세력들을 모두 처형시켰습니다. 반란 세력을 모두 박멸한 서달은 수군을 동원하여 별량의 방어선을 돌파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비장인 이극이가 도주하였고 좌군필과 죽정이 투항하였습니다. 별량 방어선을 돌파한 명나라 북벌군은 낙양으로 진입하였고 원나라 장수인 탈인참모가와 낙수에서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양환 아로온이 하남 땅을 모두 바치며 항복을 해왔고 서달은 하남 지역의 여러 지역들을 점령한 뒤 동관에 군대를 집결시켰습니다. 이에 관중과 농서지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장사도와 이사제는 각각 부성과 봉상으로 달아났습니다.
이로써 명나라는 서달이 북벌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인 1368년 4월 산동과 하남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원장은 서달 등 여러 장수들의 공을 치하하기 위해 직접 별량으로 행차하여 연회를 열어주는 동시에 서달과는 따로 자리를 마련하여 향후 북벌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때가 1368년 5월이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명사 서달전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명태조와 서달이 향후 북벌에 대해 논의를 하던 중 서달이 태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길 명의 대군이 재와 노를 평정하고 하수와 낙수를 점령하였는데 코케테무르는 우물쭈물 멈칫하며 관망하고 있습니다. 동관은 이미 함락되었고 이사제와 장사도의 무리들은 낭패하여 서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원의 응원군이 이미 끊어졌으니 지금 승세를 타고 바로 원의 수도인 대도를 친다면 가히 싸우지 않고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서달은 명의 대군이 산둥반도를 점령하였을 때 코케테무르의 세력은 섣불리 공격하지 않고 그저 관망만 하고 있으며 다른 원나라의 세력들은 모두 서쪽으로 패주했으니 이때 원의 수도인 대도를 공격한다면 큰 피해 없이 함락시킬 수 있단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원장은 가히 옳은 의견이라고 말하며 서달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원장의 허락을 받은 서달은 이윽고 주원장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원의 도성이 함락되고 그 주인이 북으로 달아나면 장차 늦추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야 합니까? 서달은 대도를 함락시킨 다음 북쪽으로 도주한 원나라의 자녀 세력을 추격해야 하는지를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원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원의 천운이 쇠락하였고 그 운행이 절로 소멸하니 번거롭게 끝까지 추격할 필요 없소. 변세 밖으로 나간 이후로는 굳건히 강역을 수비하며 그 침범이 있는가 정도만 방비하면 돼요. 주원장은 굳이 추격할 필요 없으니 만리장성 이남을 잘 수비하면서 북쪽 국경으로 쳐들어오는 원나라 군대만 막으면 된다고 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서달은 주원장의 의견을 수락하였습니다. 같은 해 6월 서달은 주원장과의 연회 겸 회의가 끝나자 자신이 이끄는 20만 군대와 각지에서 파견한 군대를 집결시켜 화북지방으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명나라 대군이 화북지역에 나타나자 위위, 창덕, 광평 등 3개 지역이 연이어 항복해왔습니다. 이후 서달은 부장인 부우덕에게 육군을 통솔하도록 하고 고시에게는 수군을 이끌고 강을 따라 북쪽으로 진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상우추는 덕주를 함락시키고 부교를 만들어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륙병진 전략으로 명나라 북벌군은 하서무에서 원나라군을 대패시키고 그 기세를 몰아 통주성까지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1368년 7월 명나라군이 대도에 바로 턱 밑인 직고에 이르러 공격을 준비하자 원나라의 황제인 토곤테무르는 회왕 천모가부라에게 나랏일을 맡기고 자신은 태자와 비빈들을 내리고 상도로 몽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지추 밀원사 함랄장이 몽진을 반대하자 토곤테무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속 장군은 패배하였고 코케테무르 장군도 저 멀리 태원에 있는데 어찌 구원병이 오기를 기다릴 수 있겠는가. 그러자 황관 조배관부라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는 세조 쿠빌라이 폐하의 천하입니다. 폐하께서는 마땅히 죽기를 각오하고 지켜야 하는데도 어찌 대도를 버리려 하십니까? 신들은 군민과 금이군을 거느리고 밤을 틈타 성 밖으로 나가 결사항전할 테니 부디 폐하께서는 대도성을 지켜주시옵소서. 원나라는 1271년 칭기즈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에 의해 건국되었으므로 조배관부라는 천하는 쿠빌라이 칸의 것이니 당신은 나라를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지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충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토곤테무르는 짐이 어찌 송나라의 휘종과 흠종처럼 적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탄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368년 7월 28일 저녁 토곤테무르의 몽진 행렬은 대도성의 건덕문으로 빠져나와 황급히 상도를 향해 몽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자 명나라군은 대도성을 포위하였고 서달은 병사들을 총동원하여 대도성의 해자를 메우는 방식으로 성을 공략하였고 마침내 1368년 8월 대도성을 점령하였습니다.
대도성을 점령한 서달은 신속한 내부 안정을 위하여 병사들에게 노략질을 엄격히 금지하였고 대도성에 있는 재물들의 양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달은 병사 1000여 명을 뽑아 치안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병자들을 돌보는 동시에 심지어 길거리나 시장판에서의 싸움도 직접 만리로 다니자 대도는 금세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대도가 점차 안정되어 가자 서달은 대도를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주원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주원장은 대도를 북평부라 계칭하고 유기와 더불어 손흥조에게 대도를 수비하라 한 뒤 서달과 상우춘에게는 서산을 공격하여 점령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원장의 명령을 받은 명나라군은 또다시 파죽지세로 여러 지역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상우춘이 이끄는 군대는 보정과 진정을 점령하였고 탕화는 직고의 군량을 보급해준 뒤 회경을 항복시키고 태항을 지나 택과 오를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달이 이끄는 대군이 이들의 뒤를 받쳐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달에게 태원에 주둔하고 있었던 코케테모르가 북평을 공격할 거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368년) 코케테모르가 북평을 공격할 거란 소식이 들려오자 서달은 장수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케테모르는 멀리서부터 나왔으니 태원은 필히 비어있을 것이다. 북평에는 손흥조가 있으니 설령 원나라군이 공격한다고 해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적들이 대비하지 않는 틈을 타서 바로 태원을 친다면 적들이 진격하여도 싸울 수 없을 것이고 물러난다 해도 지킬 수 없게 만들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소위 손빈이 말한 비양도어인 것이다. 저들이 만약 서쪽으로 돌아와 자신을 구원코자 한다면 사로잡힌 신세가 될 뿐이다. 서달은 코케테모르가 북평을 공격한다고 해도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손흥조와 유기의 군대가 그를 막아낼 것이고 지금 코케테모르의 본진인 태원을 공격한다면 코케테모르는 태원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으니 적들은 반드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수들은 모두 서달의 말에 동의하였고 서달은 군대를 우회시켜 태원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달의 예상은 적중하였습니다. 명나라군이 태원성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접한 코케테모르는 보안에서 군대를 돌려 태원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서달은 태원성의 공격을 다른 장수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직접 정예군을 이끌고 코케테모르의 군대를 기습할 준비를 했습니다. 코케테모르의 군대가 군영을 설치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자 서달은 직접 정예병을 이끌고 적의 군영을 기습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명나라군의 기습에 코케테모르군은 순식간에 괴멸되었고 간신히 명나라군의 포위망을 돌파한 코케테모르는 겨우 18기의 기병만을 거느리고 간신히 도주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달이 전투를 벌이기 전 상우춘은 보정과 진정을 점령하였고 대승을 거둔 서달은 다시 태원성의 아군과 합류하여 태원성을 함락하였고 여세를 몰아 대동까지 점령하였습니다. 이로써 서산 지역을 모두 평정한 서달은 계속해서 서쪽으로 진격을 이어갔습니다. 명나라의 대군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사도와 이사제는 또다시 도주하였고 서달은 봉원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후 서달이 장수들을 불러 모아 여러 지역 중 어디를 먼저 공격할지를 논의하자 여러 장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사도의 제주가 이사제만 못하고 경양은 임조보다 공략하기 쉬우니 청컨대 경양을 먼저 도모하십시오. 그러자 서달은 이에 반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옳지 않소. 경양성은 지세가 험하고 정예군이 지키고 있으니 갑작스레 함락시키지는 못할 것이오. 임조는 북으로는 하수와 황후강을 접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강족과 용족이 제어하고 있어 만약 이들을 얻는다면 그 사람들이 좋게 전투에 대비할 수 있고 물산은 군대를 돕기에 풍족하오. 그러니 대병으로 쫓는다면 이사제는 달아나지 않고 자기 손을 묶어 포박될 것이오. 그리고 임조가 함락되고 나면 그 주변의 군현이 어찌 남아있을 수 있겠소. 서달은 곧바로 험한 지역에 있는 경양을 치는 것보다는 그 주변의 세력들이나 도시들을 차근차근 점령하면서 서서히 고립시켜가면 경양성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서달은 공격을 명령하였고 서달의 명령이 떨어지자
명나라군은 경향성 주변의 지역을 차례대로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군이 진주, 복강, 임조를 점령하자 과연 서달의 말처럼 이사제는 스스로를 포박하여 명나라군에 항복했습니다. 그 후 서달은 병사들을 나누어 난조를 함락시키고 그곳에 비축되어 있던 대량의 군수무자를 노획하였습니다. 난조를 함락시킨 명나라군은 이어서 평양을 함락시켰고 이 과정에서 장사도는 영하로 도주하였지만 코케테무르에게 생포되었습니다. 그러자 장사도의 아우인 양신이 경하의 땅을 바치며 항복하였다는 뜻을 밝히자 서달은 서련을 보내어 항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양신은 돌연 마음을 바꿔 항복을 받으러 오는 서련을 한밤중에 기습하였고 예상치 못한 기습을 받은 서련은 부상을 입고 명군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서달은 병사들을 독려하여 양신의 군대를 포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코케테무르가 양신을 돕기 위해 지원군을 파병했지만 서달은 이를 격퇴시켰고 마침내 경향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로써 패배가 확실해지자 양신은 아들과 함께 우물에 몸을 던져 자결을 시도했지만 서달은 이 두 사람을 다시 건져내어 참수했습니다. 이렇게 서달은 섬서 지역을 모두 평정하였고 주원장은 서달과 여러 장수들의 공을 치하하기 위해 군대를 거느리고 남경으로 돌아올 것을 명했습니다. 서달이 남경에 도착하자 주원장은 서달을 비롯한 장수들에게 백금과 비단을 매우 후하게 내리고 그들의 농공 행상을 시작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원장의 농공 행상을 시작하려던 그때 코케테무르가 난주를 공격하여 그곳의 지휘사를 죽였다는 급보가 도착했습니다. 이때가 1369년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더 들려왔습니다. 바로 상우춘이 39세의 젊은 나이로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상우춘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한 주원장은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며 그의 상여가 용강에 이르자 직접 마중을 나와 그 영전에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또한 주원장은 장지로 종산의 벌판을 하사하고 부장품 90가지를 주어 그의 무덤에 넣어주었으며 그를 이군 추성, 선덕정원 공신, 개부의 동삼사, 상주국, 태보, 중서 좌승상으로 추증하고 개평왕으로 봉해주었으며 시호를 충무라해 주었습니다. 이후 상우춘의 관은 태묘에 배양되었고 주원장은 그의 초상을 공신묘에 두되 위계는 모두 제2로 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사 상우춘전에서는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우춘은 사람됨이 굳세고 과감하여 병사들을 잘 위무하였고 적의 예봉을 부러뜨리고 진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는 일찍이 패한 적이 없었다. 그는 비록 서사를 익히지는 못하였으나 용병술이 번번이 옛날리가 합치되었다. 그는 대장군인 서달보다 2살 연장자인데도 수차례 정벌하는 데 종군하여 말을 듣고 약속하는 데는 공손하니 한때의 명장으로 서달과 상우춘을 칭하였다. 또한 상우춘은 일찍이 스스로 능히 10만 군사를 거느릴 수 있다고 말하였고 천하를 횡행하니 군중에서는 그를 두어 상신만이라 칭하였다. 상황이 이러해지자 주원장은 1370년 1월 서달을 정로 대장군으로 삼고 이문충을 부장으로 하여 다시 군대를 출병시켰습니다. 다시 섬서 지역에 도착한 서달은 다시 동관을 쳐 함락시켰고 코케테무르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문충은 동쪽으로 군사를 돌려 원나라군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명나라군이 정서에 도착하자 코케테무르는 치마곡이라는 곳에 주둔하며 서달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해자를 팠고 서달은 원나라의 기병대를 막기 위해 보루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서달과 코케테무르는 보루와 해자를 사이에 두고 수일간 전투를 벌였지만 좀처럼 승부가 나질 않았습니다. 전투가 점차 장기화되자 코케테무르는 명나라군 진영 동남쪽으로 군사를 보내어 측면 공격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을 수비하고 있었던 호덕제가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병사들이 혼란에 빠져 자칫 명나라군은 전선이 무너져 대패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서달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원나라군을 공격해 이를 격퇴시켰습니다. 그 후 간신히 위기를 수습하자 다른 장수들은 이 사태의 책임은 모두 호덕제에게 있으니 그를 처형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서달은 그가 명나라의 공신인 호대의 아들이라 하여 그를 처형시키는 대신 개구를 채워 남경으로 보냈고
그 대신 호덕제 휘하의 장수들을 모두 처형시켰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서달은 병사들을 독려하여 원나라군의 해자를 빼앗았고 더 나아가 적진을 붕괴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로 명나라군이 올린 전과는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명나라군은 다망, 문장 및 국군 평장 이하의 문무송료 1860명과 장수와 군사 84,500명을 사로잡았고 말과 낙타 및 여러 가축들은 그 노획한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패배한 코케테무르는 겨우 기병 몇 명만을 데리고 화림으로 달아났습니다. 이렇듯 코케테무르는 서달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도 참패를 당했지만 이 둘은 몇 년 뒤 다시 격돌하게 됩니다. 한편 주원장은 호덕제가 남경에 도착하자 그의 포박을 풀어주라 명했고 서달에게 서신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군은 위청이 소건을 베어 죽이지 않은 것을 본받았을 뿐 사마양저가 장가를 기다린 것은 보지 못했소? 장군이 이자를 주살했다면 그것으로 끝날 일이요. 지금 조종의 논의에 내려보냈으나 나는 또한 그의 신주와 그가 여지껏 세운 공을 생각하면 차마 죽일 수 없소. 지금 이후로 장군은 계속해서 고식책을 섬기지 마시오. 주원장은 서달에게 호덕제를 처형하지 않고 그를 남경으로 보낸 것은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땐 좋은 방법이 아니므로 다음부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라 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서달은 코케테무르를 격파하고 만리장성 이남으로 명나라의 북쪽 국경 지역을 확정지었습니다. 이후 서달은 만리장성 이남의 원나라 세력들을 정리하고 난 후 주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자 주원장은 서달에게 군대를 정비하여 다시 남경으로 회군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서달이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자 주원장은 직접 그를 마중 나와 서달과 병사들의 노고를 치하하였고 서달을 위국공에 봉하고 세력 5,000석과 세권을 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가 되자 주원장은 서달을 성의와 함께 북평부로 보내어 군마를 조련하고 그곳에 성곽을 수리하는 동시에 밭을 개간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북쪽 전선이 안정화되자 주원장은 서촉의 하나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1371년 주원장은 명나라의 북쪽 전선이 안정화되자 서촉의 하나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하나라는 명옥진이라는 인물이 세운 나라로 그는 본래 진우량과 더불어 서수위에 부하로 있었던 인물이었지만 1360년 진우량이 서수위를 암살하고 황제로 자립하자 명옥진은 진우량의 공격을 피해 자기 세력을 이끌고 서촉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촉으로 들어간 명옥진은 자신을 그 옛날 촉한의 초대 왕제인 유비의 후예를 자처하며 1361년 12월 19일 촉나라를 계승한다는 명분으로 중경을 수도로 하여 대하를 건국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촉 지역의 민심이 안정되자 명옥진은 책사 유정의 도움으로 1362년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황제가 된 명옥진은 고대 주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육경을 설치하고 하나라를 8개 도로 나누어 국가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또한 명옥진은 평소 학문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국자감을 설치하고 과거제를 실시하여 인재를 기르는 데 힘썼고 조세 역시 합리적으로 징수하여 이 덕분에 백성들의 삶 역시 매우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1363년 명옥진은 휘하장수인 만승에게 한종을 점령하도록 함과 동시에 강엄을 주원장에게 보내어 화친을 바라는 뜻을 밝히자 주원장은 그에게 답신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카께서는 서촉에 운거하고 있고 나는 강좌에 운거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두 사람의 형세가 오나라의 송건과 촉한의 유비와 비슷합니다. 근래에 와서 원나라의 장수 코케테무르가 사나운 철기병을 거느리고 중원에서 호랑이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찌 그가 품은 뜻이 조조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의 수하에 조조의 책사였던 순유와 순욱 그리고 용맹한 장수였던 장료와 장학 같은 호걸들이 있다면 우리 두 사람이 어찌 두 발을 뻗고 걱정 없이 잠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조카는 순망치 않은 관계입니다. 성공과 유비가 서로 싸우다가 망한 일을 귀감으로 삼기 바랍니다. 주원장은 지금의 형세가 마치 위초고 삼국시대와 비슷하니 과거의 유비와 송건이 동맹을 맺어 위나라에 대항했던 것처럼
자신 역시 명옥진과 동맹을 맺어 원나라에 대항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원장의 뜻에 명옥진 역시 이에 동의하여 양측은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결속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1366년 여름 명옥진이 병으로 사망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옥진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 황태자 명승에게 절대 중원으로 진출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긴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마 명옥진은 땅이 기름지고 백성들이 많으며 산세가 험해 외침을 막기에 유리한 촉지방을 다스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이 어쨌든 주원장에게 명옥진의 죽음은 촉지방을 평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명옥진의 뒤를 이어 황위에 오른 명승은 아직 10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주원장은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주원장은 1369년 가급적 군사를 동원하지 않고 하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사신을 보내어 투항을 권유했으나 명승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원장은 2년 후인 1371년 탕화를 정서장군으로 하여 조덕훈과 요영충에게 탕화를 도와 수군을 이끌고 구단간을 공격하도록 했고, 부우덕을 정로 전장군으로 삼아 고시와 함께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남하하여 촉을 정벌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원장은 이선장을 파직하고 왕강항을 우승상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탕화와 부우덕은 군대를 나누어 하나라로 진격을 시작했지만 하나라 정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하나라는 산세가 매우 험한 서쪽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부우덕과 고시는 험준한 진령산맥을 넘어가야 했고, 탕화, 조덕흥, 요영충의 군대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강의 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바람에 군대를 대계구에 주둔시키고 오랫동안 진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시간을 계속 지체한다면 하나라군에게 방비할 틈을 주게 되어 하나라 정벌은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부우덕과 고시가 진주와 옹주를 지나 험준한 진련산맥을 넘어 한중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자 탕화는 요영충을 선발대로 보내어 구단간을 지나 기주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라 침공의 발판을 마련한 탕화는 조덕훈과 함께 후발대를 이끌고 들어와 마침내 하나라 정벌을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한중을 점령한 부우덕은 이 여세를 몰아 계주까지 함락시키자 문주, 융주, 면주, 세계주가 연이어 명나라군에게 항복했습니다. 이어서 부우덕은 파죽지세로 한주를 점령하였고, 이 덕분에 탕화는 험준한 서촉의 산세를 돌파하여 하나라의 수도인 중경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러자 명승은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하여 명나라군에게 항복하였고, 이로써 하나라는 건국된 지 7년 만에 명나라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그 후 명승은 명나라의 수도인 남경으로 압송되었지만 주원장은 진리에게 했던 것처럼 명승을 귀유에 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부우덕이 성도를 점령함으로써 주원장은 서촉 지방을 모두 평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인 10월 하나라 정벌군이 남경으로 귀환하자 주원장은 전투에서 활약한 여러 장수들의 공을 치하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중을 점령하고 하나라 여러 주들을 점령한 부우덕의 공과 기주를 점령하여 명나라군의 교두보를 확보한 요영충의 공을 가장 크게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원장은 명승의 자녀 세력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승과 진리를 고려로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고려로 보내진 명승과 진리는 1372년 5월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 도착하여 공민왕을 아련했습니다. 그 후 그 둘의 행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리는 고려에서 진왕이라 칭했지만 아주 가난하게 살았고, 훗날 조선의 태종 이방원이 그에게 전답을 하사하여 이 덕분에 진리는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후손들은 대대손손 이어져 오늘날 양산 진시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승은 고려의 총랑 윤희왕의 딸과 혼인하여 네 아들을 낳았고, 그 후 명씨의 후손들은 대대손손 이어져 오늘날 연안명씨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라를 멸망시켜 서촉 땅까지 차지한 주원장은 남은 몽골 세력들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하여 1372년 1월 몽골 원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372년 1월) 주원장은 서달에게 몽골 원정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서달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북평부에 머물며 군사훈련과 도시를 복구하는 일을 했고 겨울이 되면 남경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72년 봄이 되자 주원장은 서달에게 몽골 원정을 떠나도록 명했습니다. 이를 보면 주원장은 이번 기회에 북쪽에 남아있는 몽골의 잔여 세력을 완전히 없애버리려 한 것 같습니다. 주원장은 서달을 정로 대장군으로 하여 활인, 즉 북원에 쏘인 카라코름을 공격하도록 했고 이문충은 응창으로, 풍승은 감숙을 공격하도록 명한 뒤 그들에게 각각 5만 개의 기병을 주며 총 15만 기병대로 몽골 원정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몽골 원정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명나라 북평부에서 북원에 쏘인 카라코름까지의 거리도 1300km에 달했고 무엇보다도 드넓은 사막지대를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이는 결코 명나라군에게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서달은 몽골 원정을 위하여 북진을 시작했고 토라하에서 코케테물의 군대를 발견하자 서달은 남옥을 보내어 몽골군을 공격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코케테무르는 공격을 받는 즉시 군대를 후퇴시켰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명나라군은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계속해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나라군의 행군거리가 수천 킬로미터라는 말도 안 되는 거리인데다가 보급선마저 길어졌기 때문에 명나라군은 계속해서 군량과 식수,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서달은 계속해서 북진을 이어갔고 이로 인해 명나라군의 전투력 또한 계속해서 깎여 나갔습니다. 거기다 서달이 북진을 이어갈수록 몽골군은 남쪽에서 퇴학한 병력들이 속속 집결하여 점차 그 규모가 커지고 있었고 코케테무르는 원나라 장수인 하종출과 연합하여 서달의 공격을 철저히 대비한 뒤 서달의 군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72년 5월 서달의 군대가 모습을 드러내자 코케테무르와 하종철은 곧바로 공격을 시작했고 이어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서달과 명나라군의 대패였습니다. 서달의 군대는 오랜 행군과 보급품 부족으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지만 이와 반대로 몽골군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서달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막아내었고 오히려 역습을 가해 명나라군을 공격하여 이 전투로 서달은 병사 수만 명을 잃고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이문충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문충은 여구하에서 몽골군을 격퇴시킨 후 보급품의 대부분을 부장인 한정에게 맡기고 자신의 부대는 20일치의 보급품만을 가지고 카라코름을 향해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문충은 빠르게 진군하여 서달의 부대와 합류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군을 시작한 이문충의 군대는 서달이 교전을 벌였던 토라하에서 몽골군을 맞닥뜨려 전투를 벌이게 되었고 이문충은 싸우는 족족 승리하며 적군을 몰아붙였지만 추격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래 목적지였던 카라코름을 지나쳐 오르콘강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이문충은 다시 군대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후였습니다. 이문충이 추격하던 몽골군은 어느새 카라코름에서 보낸 지원군과 합류하여 대군으로 변해 있었고 결국엔 싸우는 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이문충은 필사의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투의 과정은 그야말로 매우 치열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던 도중 이문충은 자신의 말이 화살에 맞아 말에서 떨어져 직접 전투를 벌여야 되는 상황에 놓였고 이를 본 지휘사 이영은 재빨리 이문충에게 자신의 말을 주고 이영 자신은 적의 말을 빼앗아 탔습니다. 다시 말에 오른 이문충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마침내 적을 격퇴시켰고 이 전투로 적군의 말과 무기를 다수 노획했습니다. 간신히 승리를 거둔 이문충은 다시 적군을 추격하기 시작했고 칭해라는 곳에 이르자 몽골군은 다시 대군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이를 본 이문충은 또다시 전투를 벌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병사들을 나누어 험준한 곳에 진지를 구축한 뒤 병사들에게 소를 잡아먹였습니다. 그리고 이문충은 몽골군에게서 노획한 말과 소를 들에 풀어놓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몽골군은 혹여라도 복병이 있을 것을 의심하여 차츰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적군이 물러가자 이문충 역시 군대를 수습하여 철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문충은 철군을 하던 도중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상가 아마라는 곳에 이르자
설상가상으로 식수마저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병사들은 점차 갈증에 지쳐갔지만 이문충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타고 있던 말이 발굽으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문충은 병사들과 함께 그곳을 파내자 물이 솟아나왔고, 이 덕분에 이문충의 부대는 식수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여 무사히 명나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문충은 전투에선 패하진 않았지만 조량신, 주연, 상영, 장효 등 휘하 장수들이 다수 전사하였기 때문에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패를 당한 서달 또한 얼마 뒤 귀환하자 주원장은 그간 서달이 세운 공이 매우 크다고 하여 죄를 묻지 않고 불문에 붙였습니다. 이렇듯 서달과 이문충은 몽골 원정에서 큰 피해를 입었지만 명나라 원정군이 모두 참패를 당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서장군에 임명된 풍승은 부장으로 진덕과 부우덕을 데리고 서도에서 출발하여 감숙을 향해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풍승의 군대가 난주에 도착하자 부우덕이 기병을 이끌고 몽골군을 공격해 승리를 거두었고, 풍승 또한 소림산에서 몽골군을 연이어 패배시켜 감숙에 도착하자 북원의 장수 상도료가 명나라군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명나라군이 역집 내로에 이르자 그곳의 수비장인 보간처모가가 항복했고, 별독산에 진영을 구축하고 있었던 기왕 타하 집안이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풍승은 타하 집안을 추격하여 그의 평장인 간호 등 27명과 말과 낙타, 소, 양 등 가축 10여만 마리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풍승은 서달과 이문충이 큰 피해를 입고 철수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카라코룸까지 진격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군대를 돌려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는 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 덕분에 풍승은 서달과 이문충과는 달리 눈에 띄는 성과를 올려 주원장은 풍승의 공을 시해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풍승이 사사로이 노획한 말과 낙타를 은닉했다는 얘기가 들려오자 그에게 내려질 포상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이에 풍승은 공을 세웠음에도 포상을 받지 못해 서운한 감정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주원장은 얼마 뒤 그의 딸을 자신의 5째 아들인 주왕 주숙과 혼인시켜 주왕비로 봉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몽골 원정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주원장은 북원에 대한 전략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주원장은 북원의 몽골 세력을 완전히 박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당분간은 북쪽 국경에 요새를 세우고 기존 방어선을 공고히 하여 몽골군의 공세를 막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가 되자 서달은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다시 출정하여 담라해에서 몽골군을 격파하고 다시 북평부로 귀환했습니다. 이후 서달은 매 봄이 되면 출정하거나 몽골군의 공세를 막아내었고, 겨울이 되면 다시 남경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때마다 서달이 돌아오는 날이 되면 주원장은 성대한 연회를 열어주어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원장은 자주 서달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때마다 그는 옛날 일을 회상하며 서달을 형이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표했지만 그때마다 서달은 더욱 자신을 낮추며 공손히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주원장이 이러한 행동을 보면 그는 서달을 군주와 신하관계 이전에 사적으로는 그저 친한 친구 관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황은 명사 태조실록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한 번은 주원장이 서달에게 서영이 큰 공을 세웠는데 편안한 거처가 없으니 구절을 내려주고 싶소 라고 말하자 서달은 이를 간곡히 사양하였습니다. 여기서 구절한 주원장이 오왕시절 거처하던 곳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주원장이 서달의 집으로 찾아와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이때 두 사람은 크게 취하여 서달이 황제가 잠을 자는 곳인 정침에서 잠을 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술이 확 깬 서달은 자신이 정침에서 잠을 잔 사실을 깨닫자 바로 계단 아래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주원장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외치자 오히려 주원장은 이를 보고 박장대소하며 서달에게 구저의 앞쪽을 수리하여 그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376년에는 주원장이 서달의 딸인 서씨가 독서를 좋아하고 성격이 온화하다는 얘기를 듣자 서달을 불러 자신과 사돈을 맺을 것을 청했고 이 말을 들은 서달은 이를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달의 장녀인 서대사는 주원장의 넷째 아들인 연왕 주채와 혼인하여 연왕비로 봉해졌습니다.
하지만 훗날 저 두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사실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거기다 주원장은 서달의 둘째 딸을 자신의 13번째 아들인 대왕 주계와 혼인시켜 대왕비로 봉해주었고, 서달의 넷째 딸은 자신의 22번째 아들인 안왕 주영과 혼인시켜 안왕비로 봉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원장이 서달을 얼마나 아끼고 신뢰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후 서달이 계속해서 북쪽의 북원 세력을 성공적으로 저지하자 주원장은 운남성에 남아있는 원나라의 잔존 세력을 토벌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1381년) 주원장은 부우덕을 정란장군에 임명하고 운남을 정벌할 것을 명했습니다. 당시 운남행성은 쿠빌라이 칸의 아들이자 운남왕이었던 후게치의 후손인 양왕 바자르오르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바자르오르미는 원나라 황제인 토곤테무르가 대도를 버리고 상도로 몽진한 후에도 북원 정권에 변함없는 충성을 바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주원장은 운남의 산세가 매우 험하여 군사를 일으키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372년 사신으로 왕위를 보내어 항복할 것을 권유했지만 바자르오르미는 왕위의 목을 베어버리며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주원장은 1381년 9월 부우덕에게 30만 대군을 주며 남욱과 모경을 좌우 부장으로 하여 운남을 정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우덕은 군대를 2개로 나누어 마와에게는 귀양에서 출발하도록 했고, 부우덕 자신은 부장인 남욱과 모경을 내리고 백석강에서 출발하여 마침내 운남 정벌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바자르오르미는 휘하장수인 타리마에게 10만 대군을 주며 명나라군을 상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우덕은 남욱을 보내어 타리마와 대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명나라군의 대승이었습니다. 거기다 남욱은 적장인 타리마까지 생포하여 이 덕분에 명나라군은 이 기세를 몰아 운남성의 수도인 곤명성까지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1382년 1월 6일 타리마의 군대가 참패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자르오르미는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아내와 처자식들을 모두 호수에 빠뜨려 죽인 후 자신은 좌승 타르치와 우승 루가야와 함께 초가집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습니다. 거기다 남욱과 모경은 오늘날 중국 윈난성에 위치한 대리국가에 점령하는 데 성공하여 이로써 부우덕은 운남 정벌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운남 지역을 명나라 영토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운남 정벌을 하는 과정에서 명나라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되는 인물이 남경으로 보내지게 되었는데, 그는 마산보란 소년으로 그가 바로 훗날 정화의 대항해로 유명한 정화입니다. 후에 마산보는 연왕 주체에게 보내져 훗날 그의 휘하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그 후 운남 정벌군이 개선하자 주원장은 남욱의 공이 가장 크다고 하여 그의 딸을 자신의 11번째 아들인 초광 주춘과 혼인시켜 초광비로 봉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우덕은 영국공에 봉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지역은 요동뿐이었습니다. 당시 요동 지방은 북원의 승상이자 태위인 나하추란 인물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는 과거 주원장이 태평성을 점령하였을 때 포로로 잡힌 전력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거기다 나하추는 과거 칭기즈칸의 사준 사구 중 한 명이었던 무칼리의 후예였기 때문에 그를 포로로 잡았다는 것은 주원장과 홍공군 입장에서는 엄청난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원장 역시 이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원장은 그가 명신의 후예임을 알아보고 포로로 끌려온 나하추를 죽이지 않고 자신에게 투항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자 나하추는 주원장에게 내가 어찌 원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며 끝내 투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포로가 투항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원장은 뜻밖에도 그의 충성심을 칭찬하며 후한상을 내리고 대도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은 주원장의 이러한 선심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 후 나하추는 대도가 함락되자 북원 정권의 승상 겸 태위가 되어 병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요양행성 평장 유익이 명나라에 투항하여 요동 지역의 대부분이 명나라로 넘어가게 되자 나하추는 남은 병력을 모두 끌어모아 금산에 진을 쳤는데 그 수가 무려 20만이나 되었습니다. 이에 주원장은 나하추에게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하며 투항을 권유했으나
나아추는 일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나아추가 계속해서 항복 거부 의사를 밝히자 주원장은 요동정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주원장에게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위국공 서달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서달은 북평부에 머물고 있을 때 등에 등창이 생겼는데 1384년 병세가 점차 심해지자 주원장은 그를 걱정하며 서달의 장자인 서의조에게 서달의 노고를 위로하는 칙서를 주며 서달을 남경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서달이 남경에 도착하자 주원장은 용한 의원과 진귀한 약을 보내주었지만 서달의 병세를 돌이키지 못하였고 결국 서달은 다음 해인 1385년 2월 27일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서달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주원장은 그날의 조회를 모두 패하고 난 후 하루 종일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후 주원장은 서달을 중산왕으로 추증하고 시호를 문영이라 하였으며 3대에게 모두 왕작을 하사해 주었습니다. 또한 종산의 음택을 하사해 장례를 치러주도록 했고 신도비문을 직접 지어 내려주었으며 그를 태묘에 배양하고 공신묘에 두되 그 위계를 모두 제1로 하라였습니다. 그리고 명사 서달전에서는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달은 어려서부터 큰 뜻이 있었고 키가 크고 광대뼈가 높았으며 뜻이 굳세고 무용이 있었다. 서달은 말이 간략하되 생각은 정밀하였는데 군대에 있을 때는 영을 내려도 서로 다르지 않았다. 제장들이 봉지할 때는 늠름하여도 황제 앞에서는 공손하고 삼가하여 능히 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부하들을 어루만지고 위무하기에 잘하여 부하들과 고생과 즐거움을 함께하니 사조들은 그의 은혜에 감동하여 죽을 힘을 다하지 않는 자가 없으니 이 때문에 향하는 곳마다 이기게 되었다. 또한 부대를 엄정히 단속하여 평정한 큰 도읍이 둘이요 성의 도읍이 셋이요 군읍은 수백이나 되었지만 여양이 편안하여 백성들은 군대를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조정에 돌아가는 날은 한 대의 수레를 타고 관사로 가고 조정에서는 유생들을 예로 대하여 담소하고 의논하기를 종일하였으니 화목한 것이 이와 같았다. 이에 황제가 일찍이 그를 칭찬하며 말하길 명을 받들어 나가고 공을 이뤄 돌아오는데 그는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았으며 부녀를 사랑한 바도 없고 제보를 취한 바도 없으니 중점함에 허물이 없어 해와 달보다 밝고 분명한 것은 오직 대장군 한 사람뿐이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원장은 개국공신이자 오랜 친구였던 서달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며 그의 장례를 성대히 치러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대로 자기를 세습하게 해주어 서달의 가문은 명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을 보면 주원장이 서달에게 등창관의 상극인 오리고기를 보내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이야기 또한 사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달이 죽기 1년 전인 1384년 3월 이문충 역시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46이었습니다. 이문충은 1383년에 병이 생기자 주원장은 직접 병문안을 와 그의 병세를 직접 살폈고 회한 후 화중을 시켜 의용과 약을 보내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문충이 그 다음 해인 1384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주원장은 그가 독살되었다고 생각하여 화중의 직위를 강등하고 그의 가족들을 건창 위로 추방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원장은 이문충의 병세를 살폈던 여러 의원들과 그의 가족들 또한 모두 참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주원장은 직접 조문을 지어 이문충의 장례를 치러주었고 그를 기왕왕으로 추중한 뒤 시호를 무정이라 해주었습니다. 그 후 이문충의 관은 태묘에 배양되었고 주원장은 그의 초상을 그려 공신묘에 두되 지위는 모두 제3으로 하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원장은 자신과 더불어 평생을 쌓아온 장수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386년 12월 주원장은 풍승에게 20만 대군을 주며 요동정벌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풍승은 부우덕과 남옥을 좌우 부장군으로 하여 보병과 기병 20만 명을 이끌고 요동정벌을 떠났습니다.
이윽고 요동에 도착한 풍승은 대령을 비롯하여 4개 지역에 각각 성을 쌓아 병창기지를 설치하고 난 후 병사 5만 명으로 하여금 그곳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승 본인과 부우덕, 남욱은 남은 병력을 모두 이끌고 금산을 압박하였습니다. 거기다 풍승은 과거 주원자에게 붙잡힌 나하추의 부장 나리오를 금산으로 보내어 항복을 권유하였습니다. 나리오가 금산에 도착하자 나하추는 그대가 아직 살아있었는가 라고 말하며 반가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나하추와 대면한 나리오는 주원장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주원장이 아직도 나하추의 투항을 받아줄 용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나하추에게 항복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자 나하추는 과거 주원장이 자신을 살려준 것과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고 생각하여 항복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나하추가 항복할 뜻을 밝히자 나리오는 이 소식을 풍승에게 전하였고 풍승은 남욱에게 기병 수백 기를 이끌고 가 나하추의 항복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 뒤 나하추의 항복을 받은 남욱은 그를 명나라 진영으로 데리고 와 그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에 나하추는 직접 술잔에 술을 따라 남욱에게 권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남욱은 나하추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 입혀주며 청컨대 이 옷을 입고 마시시오 라고 말하자 나하추는 이를 사양하였습니다. 그러자 남욱 역시 나하추가 따라준 술을 마시지 않으며 또다시 나하추에게 자신의 옷을 입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나하추는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였고 이 두 사람은 그 후 한참 동안 계속해서 서로 권하고 사양하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하추는 갑자기 술을 땅에 흘리고는 좌우를 돌아보며 마치 달아날 듯한 낌새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돌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풍승의 사위였던 상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검을 빼어들어 나하추의 어깨를 베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도독 경충이 상무를 붙잡으며 그를 말렸습니다. 당시 나하추의 가족들과 그를 따르는 10만여 명의 병사들은 송화강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나하추가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들 역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거의 성공 직전까지 다다른 요동정벌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풍승은 휘하장수인 관동을 보내어 나하추의 가족들을 따라잡아 모든 일을 해명하였고 간신히 그들을 설득시키는 데 성공하여 관동은 나하추의 가족들과 백성 20만 명 그리고 가축 100여만 마리를 이끌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관동은 영미야라는 곳에 들러 나하추의 잔병 2만 명과 수레와 말 5만을 추가로 거두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풍승은 하마터면 실패할 뻔했던 요동정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고 나하추와 그의 무리 20만 명을 모두 데리고 남경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승은 주원장에게 승첩을 보고함과 동시에 상무가 저지른 만행 또한 주원장에게 상세히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원장은 풍승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를 비롯한 여러 장수들을 영접하도록 했고 상무는 형구를 채워 압송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풍승이 좋은 말을 많이 은닉하였고 나하추의 아내에게 술을 따르도록 시켜 이 때문에 나하추가 항복하여 귀순하려는 마음을 바꾸려 하였다는 이야기가 주원장에게 들려왔습니다. 거기다 상무까지 풍승의 허물을 주원장에게 고해 바치자 주원장은 크게 화를 내며 풍승의 대장군 직위를 박탈하고 그를 봉양으로 보내어 명을 기다리도록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풍승은 다시는 대군을 지휘하지 못하게 되었고 여러 장수들과 병사들에게 내려질 포상 또한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뒤 나하추가 남경으로 와 주원장을 안안하자 주원장은 그를 해서우에 봉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욱이 풍승의 뒤를 이어 대장군에 봉해졌습니다. 이로써 주원장은 1352년 25살의 나이에 곽장에 수하로 들어간 지 35년 만인 1387년 홍무 20년 마침내 천하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룩하였습니다. 이처럼 주원장이 어지러운 군웅할거의 시대에서 여러 군웅들을 물리치며 천하를 평정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그는 용감하고 지략이 뛰어나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았습니다. 또한 그는 인재를 알아봐
적재적소에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대부들을 존중하여 그들의 조언과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그는 비록 적장이라고 해도 그가 충직하고 용맹하다면 포용하는 도량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원장이 이처럼 천하통일이란 대업을 이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에는 바로 그의 아내인 마왕후가 있었습니다. 주원장의 아내인 마수영은 1화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곽자흥의 양녀로 자랐습니다. 마수영은 머리가 총명하고 성품 또한 온화했기 때문에 곽자흥은 그녀가 비록 친딸은 아니었지만 그녀를 친딸처럼 여기며 매우 아껴주었습니다. 이 덕분에 마수영은 다른 양갓집 규슈들 못지않게 학문과 교양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352년이 되자 곽자흥은 호주에서 스스로 원수가 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기 웬 떠돌이 중 한 명이 곽자흥의 수하로 들어왔는데 그가 바로 주원장이었습니다. 곽자흥의 수하로 들어온 주원장은 많은 전공을 세워 어느새 곽자흥의 핵심 측근이 되자 곽자흥은 그를 완전히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원장을 자신의 딸과 혼인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혼인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인물은 다름 아닌 주원장이었습니다. 주원장과 혼인한 마수영은 비록 정약혼이긴 했지만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고 이러한 그녀의 모습에 주원장 역시 점차 마음을 열어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원장은 마수영과의 혼인으로 인해 탄탄대로를 걸었을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곽자흥은 성격이 거칠고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주원장은 여러 번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때마다 마수영은 적극적으로 나서 남편을 구해내었습니다. 한 번은 주원장이 모함을 받아 곽자흥은 그를 굶겨 죽일 생각으로 주원장을 옥에 가두고 난 뒤 모든 음식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마수영은 막 쪄낸 찐빵 2개를 몰래 가슴에 품고 들어와 주원장에게 먹였고 자신의 양모인 장부인과 곽자흥의 첩인 장씨에게 뇌물을 주며 곽자흥을 설득해줄 것을 부탁하여 이 덕분에 주원장은 가까스로 곽자흥의 의심에서 벗어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마수영은 언제나 말린 고기와 같은 음식을 주원장에게 부족함 없이 주었지만 자신은 언제나 배부르게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주원장이 진유랑과 대치 중이던 1360년 진유랑의 군대가 강련성 외곽을 공격해 병사들이 혼란에 빠져 점차 달아날 조짐을 보이자 마수영은 즉시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금과 비단을 모두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어 군심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수영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주원장은 진우랑의 군대를 격퇴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1368년 명나라가 세워지고 주원장이 황제로 즉위하자 마수영 역시 황후로 봉해졌습니다. 당시 주원장과 마수영 사이에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방탕한 기질이 있었던 막내 아들 주숙은 언제나 그녀의 근심거리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주숙이 주왕에 봉해져 영지인 개봉으로 떠날 때가 되자 마수영은 주원장의 후궁인 강기비에게 낡은 배옷과 나무 몽둥이를 주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만약 주왕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 옷을 입고 나무 몽둥이로 꾸짖으시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즉시 나에게 보고하시오. 그리고 이러한 마수영의 노력은 어느 정도 빛을 발했는데 훗날 주숙은 잘못을 저질러 온남으로 유배를 가기도 했지만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의학 연구에 몰두해 보생여력과 구황본초와 같은 의학 서적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 덕분인지 황제에 오른 주원장은 신하들과 조회를 이뤘을 때 자주 자신의 아내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주원장이 신하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당나라의 장손왕후와 비교하며 그녀를 칭찬하자 이 얘기를 들은 마수영은 주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부는 서로 보살피기 쉬우나 군주와 신하는 서로 보살피기 어렵다고 합니다. 폐하께서는 저와 함께 어려운 시절을 겪은 일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 신하들과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낼 일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찌 감히 당나라의 장손왕후와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훗날 마왕후는 장손왕후와 더불어 중국사 최고의 공모를 불리게 됩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인지 주원장과 마수영은 황제와 황후이기 이전에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자식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주원장은 어린 황자들을 교육시킬 선생을 구하고 있던 도중 하남성 겨편에 응가하고 있었던 이 희안이란 인물이 학식이 뛰어나고 인품이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듣자 직접 그에게 서신을 보내어 그를 남경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 후 이희안은 10명이나 되는 황자들을 직접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황자들은 도통 말을 들어먹지 않았고 하루는 황자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자 열이 받은 이희안은 황자들의 머리를 붓대로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황자들은 곧장 아버지에게 달려가 이를 일러 바쳤고 이 희안이 자신의 아들들을 때렸다는 사실에 주원장은 크게 화를 내며 이 희안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마항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선생께서 스승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황자가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건데 왜 화를 내십니까?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주원장은 멋쩍은듯 웃으며 마항우에게 사과하였고 이 희안에게는 춘방 우찬선이라는 관직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항우는 주원장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옆에서 여러 조언을 해준 덕분에 많은 신하들이 억울하게 죄를 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문충이 변방을 지키고 있을 때 양원이 주원장에게 이문충이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밀고 하자 주원장은 이문충을 남경으로 소환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마항우는 이문충이 지금 변방을 지키고 있는데 변방을 지키는 장수를 함부로 바꾸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문충은 예전부터 어질고 충직한 관리로 정평이 나 있는데 어찌 양원의 말을 쉽게 믿으려 하냐며 주원장에게 이를 묻자 주원장은 자신이 경솔했음을 깨닫고 이문충을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황태자 주표의 스승이었던 송념이 누명을 쓰고 죽을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송념의 장손이었던 송신이 호위용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마항우는 송념의 무고함을 알고 주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백성도 자식을 위해 스승을 초빙할 때는 시종일관 예의를 지키며 극진히 모십니다. 하물며 천자의 신분으로 태자의 스승을 초빙할 때는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송념은 고향에 응거하고 있었는데 어찌 그런 그가 이번 사건에 연루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주원장은 이번엔 아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마항우는 주원장의 수라상을 직접 들고와 차렸는데 뜻밖에도 고기와 술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원장이 이유를 묻자 마항우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송념을 위하여 재계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주원장은 이를 측은하게 여겨 젓가락을 던지며 나가버렸고 다음날 송념을 사면시켜 그의 고향인 무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항우는 백성들의 삶 역시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루는 나라의 흉년이 되자 마항우는 주원장에게 지금 천하의 백성들은 모두 편히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주원장은 어찌 국정에 아녀자가 개입하려 하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마항우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천하의 아버지이시고 저 역시 부끄럽지만 천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어찌 어머니가 자식의 안부를 묻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십니까? 이에 주원장은 마항우의 말에 딱히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마항우는 나라의 흉년이 들 때마다 보리밥과 냉이국 같은 음식을 먹으며 백성들을 걱정하자 주원장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딱하게 여겨 조정에서 백성들을 구제하고 있는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마항우는 주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황급히 구제하는 것보다 미리 양식을 충분히 비축해 두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주원장은 즉시 광록관이라는 관청을 신설하여 구율미를 비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1368년 서달의 북벌군이 대도성을 함락시키고 그곳에 비축되어 있던 금은보화를 남경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러자 마항우는 주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원나라는 이런 보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폐하께서는 특별히 생각하시는 보물이 있으시겠죠? 그러자 주원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짐은 황후가 어질고 유능한 인재만이 진정한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잘 알고 있소.
그러자 주원장의 대답을 들은 마항우는 이에 감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로 폐하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저와 폐하는 빈천한 시절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교만과 방종은 사치에서 나오고 위태로움과 망함은 사소한 곳에서 나오니 저는 실로 이것이 두렵습니다. 청하옵건대 현자를 얻으시어 그와 함께 천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마항우는 주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였습니다. 법을 자주 개정하면 반드시 폐단이 생깁니다. 법에 폐단이 생기면 간사함이 일어납니다. 백성은 혼란을 여러 차례 겪으면 반드시 공공해집니다. 백성이 공고하면 반드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주원장은 황후의 말씀이 참으로 지당하오 라고 말하며 그녀의 말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항우는 주원장에게 수시로 정치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이 덕분에 많은 신하들이 주원장의 숙청에서 억울하게 죽는 일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리고 1382년 마항우가 병석에 누웠습니다. 마항우가 병석에 눕자 신하들은 황후의 쾌유를 위하여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용환의원을 찾아야 한다고 주청했습니다. 그러자 마항우는 이를 말리며 주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생사는 하늘의 뜻인데 기도를 하고 제를 올린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의원이 무슨 수로 사람의 목숨을 되살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약을 복용하여도 효험이 없다면 어찌 폐하께서 의원들을 벌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마항우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원장은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마항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폐하께서는 널리 현자를 구하시어 간언을 받아들이시고 나라를 처음 세웠을 때의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황실의 자손들이 모두 어지르고 신하와 백성들이 각기 자신에게 걸맞은 지위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끝으로 마항우는 향년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항우가 세상을 떠나자 주원장은 통곡을 하며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고 다시는 황후를 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해 9월 주원장은 마항우의 시신을 효릉에 장사 지내고 그 시호를 효자고황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황궁의 궁인들 역시 마항우의 죽음을 애도하며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황후께서는 성자하시어 그 교화가 온 나라와 집집마다 행해졌네. 우리를 위로하고 양육하시니 그 덕을 생각하면 만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네. 삼가 그분께서 황천으로 내려갔으니 푸른 하늘만 아득하구나. 1382년 마항우가 향년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 이후 주원장은 중국 역사상 보기 드문 공포정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원장은 어릴 적 가난하고 고달팠던 기억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치와 음주 가물을 멀리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원장은 자신에게 엄격한 만큼 신하들에게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도덕적 가치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관리가 법을 어기면 주원장은 가차없이 그 관리를 처벌했는데 문제는 그 방식이 너무나 잔인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허리를 잘라 죽이는 요차명,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렬형, 사람의 살을 포뜻을 떠서 죽이는 능지형과 같은 형벌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했던 형벌은 바로 살가죽을 벗겨 죽이는 박피형이었습니다. 주원장은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뇌물을 받아먹은 관리는 나라를 망친다고 하여 박피형을 내렸는데 주원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죄인의 살가죽을 벗긴 후 그 살가죽을 허수아비에 씌운 뒤 그걸 관청 앞에 세워놓아 이를 엄중히 경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원장의 재위기간 중 가장 잔인했던 사건은 바로 호유용안과 남호강 같은 대숙청이었습니다. 주원장의 재위 초기에 명나라의 행정제도는 원나라의 행정제도를 답습하여 삼성육부제를 중앙정치제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서성은 국가의 정사를 총괄하고 중서성의 승상은 문무백관들을 통솔하여 상소문들을 검토해 이를 황제에게 전달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역사에서는 승상의 권력이 황제를 능가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당시 초기 중서성의 좌승상은 이선장, 우승상은 서달이었는데 서달은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하는 일이 많았고 이선장 역시 워낙 신중한 성격이라 딱히 주원장과 마찰을 빚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1371년 이선장이 지병으로 사직하고 좌승상 자리에서 물러나자 왕광양이 그의 후임으로 좌승상에 제수되었습니다. 그 후 왕광양이 광동 지역으로 좌천되자 주원장은 평소 능력이 좋다고 평판이 자자했던 호위용을 좌승상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호위용과 서달이 함께 정무를 처리해야 했지만 당시 서달은 북벌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호위용은 혼자서 중서성의 모든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거기다 호위용은 말단 관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승상 자리까지 오른 그야말로 노력파 인물이었기 때문에 주원장은 그를 신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호위용의 사람됨을 알아본 유기와 서달은 주원장에게 그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주원장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둘의 말처럼 호위용은 그렇게 믿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승상이 된 호위용은 황제의 총애를 등에 업고 온갖 전횡을 일삼기 시작했는데 그는 회인 관료들과 함께 당파를 형성하여 국정을 장악하였고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황제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독단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이처럼 호용의 권력이 점차 커지자 그의 주변에는 아첨꾼들이 모여들었고 그의 저택에는 금은보화와 같은 진귀한 물건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상황을 주원장 역시 알고 있었지만 당시 명나라는 서달이 북벌을 단행하고 있었고 호용이 내정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원장은 아직은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그를 크게 벌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세월이 흘러 1380년이 되자 주원장은 첫 번째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주원장은 호용을 총애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동안 그가 저지른 죄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호용이 더 이상 재기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그의 일파 중 한 명이었던 어사중승 상고라는 인물이 호용의 모반과 유기를 독살한 혐의를 주원장에게 고변하였습니다. 유기는 1375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당시 유기가 병으로 누워있자 호용은 직접 의원을 데리고 와 유기에게 약을 지어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마신 유기는 그로부터 얼마 뒤 세상을 떠났고 이로 인해 호용은 유기를 독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심이 상고의 고변으로 인하여 사실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원장은 호용을 비롯한 그의 세력들을 포함하여 그와 연루된 공우, 대신, 대지수 등과 같은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는데 이를 호용의 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호용의 옥이 일으킨 파장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주원장은 이를 황권 강화에 이용하여 명나라의 행정기구인 문화성, 상서성, 중서성과 같은 3성을 폐지하고 승상제도 또한 폐지하여 황제가 직접 모든 정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황제가 처리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원장은 황제의 비서기관격인 내각 대학사를 설치하여 황제를 보좌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는데 만약 황제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명나라의 행정체계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명나라의 멸망 원인 중 하나가 황제의 태업이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호용의 옥사를 끝으로 주원장의 숙청은 마무리되는 듯 보였지만 1386년 호용이 외국과 내통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고 1390년 호용이 북원과도 내통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주원장은 10년 전 호용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 그 당시 간신히 목숨을 건졌던 연루자들을 포함한 그의 가족들을 모두 숙청했는데 그 수가 3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호용을 추천했던 이선장과 그의 일족 70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원장은 이선장이 개국공신이라는 점과 이미 77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결할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명나라 3대 개국공신 중 한 명이었던 이선장은 향년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1393년 주원장은 이번엔 대장군 남옥에게 모반을 꾀했다는 혐의를 씌워
또다시 대숙청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남욱은 대장군에 임명된 후 여러 차례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여 많은 전功을 올렸는데, 이로 인해 남욱의 휘하에는 날래고 용맹한 장수들이 많았고, 세월이 지날수록 남욱은 점차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많은 일을 독단으로 처리하기 시작하자 주원장은 점차 남욱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원장이 대숙청을 강행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황태자 주표의 죽음이었습니다. 주원장은 황제로 즉위한 후 자신과 마흥우 사이에서 낳은 적장자인 주표를 황태자로 책봉했습니다. 주표는 성품이 너그럽고 사려 또한 깊었는데, 그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일화로는 가시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주원장이 너무 많은 신하들을 죽이자 주표는 주원장에게 폐하께서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화기를 손상시켰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며 제발 사람을 더 이상 죽이지 말 것을 아버지에게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원장은 가시가 촘촘히 박힌 나뭇가지를 땅에 던져놓고는 주표에게 그것을 주워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표가 나뭇가지를 잡지 못하고 우물쭈물거리자 주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시가 많아 감히 줍지 못하는구나. 내가 가시를 전부 제거하고 난 뒤 이 나뭇가지를 너에게 건네준다면 어찌 좋지 않겠느냐. 그러자 주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위로는 어진 임금이 있어야만이 아래로는 선량한 백성이 있는 법입니다. 이처럼 주표는 치세의 도를 제대로 알고 있었고, 아버지의 잔인한 행동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 또한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원장 역시 이러한 아들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1392년 황태자 주표가 37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자 주원장은 적장자 계승 원칙에 따라 주표의 아들인 주윤문을 황태손으로 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윤문의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주원장은 과연 자신의 손자가 황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가 걱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원장은 당시 점차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남욱에게 반역죄를 씌워 죽였고 그의 삼족을 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남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장수들에게까지도 칼바람이 불어 그들 역시 역모로 몰아 죽였는데, 이때 죽은 사람의 수가 1만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남욱안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주원장은 재해기간 동안 3차례의 대숙청을 단행하여 이로 인해 죽은 사람의 수가 10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후 주원장은 혹시라도 자신의 아들들이 어린 황태손과 황희 쟁탈전을 벌일 것을 우려하여 영감록과 황명조음과 같은 책을 편찬해 이를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1398년 5월 주원장이 병석에 누웠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주원장은 황태손 주윤문을 비롯한 신하들을 불러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짐이 1000명을 받은 지 31년인데 근심과 걱정이 마음에 쌓여 날로 근면하여 태만하지 않았으며 백성들에게 유익한 일에 힘썼다. 한미한 곳에서 일어났으나 고인들의 박학함은 없고 그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할 뿐이지 멀리까지 미치지 못하였다. 지금 만물과 자연의 이치를 얻고 보니 어찌 슬픈 생각이 있겠는가. 황태손 주윤문은 임명하고 효후하여 천하가 마음에 귀복하니 응당 대위에 올라야 한다. 내외의 문무 신료들은 마음을 합쳐 정사를 보좌하고 내 백성들을 편안케 하라. 상제의 의물에는 금과 옥을 쓰지 마라. 효릉의 산천에 옛 연고가 있으니 능을 고쳐 짓지 마라. 천하의 신민들은 3일간만 곡을 하고 그 후엔 모두 상복을 벗게 하고 혼인을 방해하지 마라. 여러 왕들은 자신의 번국에 있으면서 경사로 오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을 끝으로 주원장은 향년 71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주원장은 자수성가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밑바닥에서 시작하여 중국을 통일한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위 후반에 황권 강화를 위하여 여러 공신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여 이러한 점은 오늘날까지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몸소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의 치적을 살펴보면 백성들에게는 명군,
신하들에게는 폭군이란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고 탈도 많았던 주원장의 명나라 건국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홍이 히스토리였습니다.